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DS 단석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0만원, 이래도 청약할래? 네, 니요?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S 단석의 제품 매출은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DS 단석은 플라스틱 리사이클을 1984년 7월 1일 시작하였고, 바이오 에너지는 2007년 1월 1일, 배터리 리사이클이 가장 늦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까지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바이오 에너지가 대부분인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은 23%,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7%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배터리 리사이클이 조금 더 많은 48%이고 바이오 에너지가 조금 작은 47%,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매출보다도 더 낮은 5%입니다. DS 단석의 상세 사업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의 사업 부분 중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란 광물인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와 달리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찾아보기 쉬운 바이오 에너지는 나무, 나무 찌꺼기, 집 등 농업 및 자재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연료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톱밥으로 만들어 압축하거나 그대로 압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S 단석이 제공하는 바이오 에너지는 땔감이나 가축 배설물, 음식 쓰레기를 이용한 가스 분야가 아닌 액체 연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DS 단석의 바이오 에너지 대표 제품은 바이오 디젤입니다. 디젤, 즉 일반 경유와 유사한 연료 성능으로 경유 자동차, 건설 중장비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중유도 마찬가지로 기존 중유 대신 화력발전,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선박용 연료로 사용되던 벙커 CU를 대체 가능한 바이오 선박유도 있습니다. DS 단석은 이 중 바이오 디젤이 주력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독일을 여행했을 때 끝없이 펼쳐진 유채 꽃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이 유채를 집중적으로 키운 이유는 유채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채에서 식물성 기름, 오일을 추출하고 촉매 반응을 통해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부산물로 글리세린이 나오는데 글리세린도 식품 첨가제, 약품, 화장품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사실 식물을 다시 연료로 만드는 게 무슨 친환경이냐 할 수 있겠지만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합니다. 즉 화석연료인 일반 경유를 사용하면 100%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셈이지만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면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이 약 80%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에 실질적으로는 20%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는 셈이 됩니다. 바이오 디젤은 유채 외에도 대두, 팜 등 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 가능하지만 결국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해외 시장에서는 폐식용유 등을 활용한 자원 재생화 요구도 있습니다. 폐식용유도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짧게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고 남은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폐식용유를 모읍니다. 마지막 한 방울도 활용하기 위해 폐식용유 깡통을 쌓아 유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과지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거르고 침전시켜 유분과 수분을 완전 분리 후 정제를 합니다. 이렇게 정제된 폐식용유를 앞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공장에서 촉매 반응과 첨가제를 추가하여 바이오 디젤이 생산이 됩니다. DS 단석은 글로벌 원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수급하는 모든 원료를 정제 및 가공하여 바이오 디젤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좋은 바이오 디젤이지만 바이오 디젤은 경유보다 비쌉니다. 2021년과 2021년은 거의 2배 이상 비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바이오 디젤이기에
아무런 정책이 없다면 그냥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일부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은 2.5%로 매우 낮았지만 점차 높이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는 3.5%입니다. 해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무 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유 4사인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등은 입찰을 통해 바이오 디젤을 구매하여 경유에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디젤 업체는 모두 8개이고 DS 단석이 국내 업체 중에선 생산 능력 1위 기업입니다. 다만 국내 정유사 납품 시장 점유율로는 15% 정도로 3위 수준입니다. 경유보다는 바이오 디젤이 비싸기에 바이오 디젤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소비자가 주유소에 주유하는 최종 기름값의 가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정책이긴 하지만 기름 가격의 부담을 강하게 느껴 혼합 비율을 낮추거나 환경을 위해 혼합 의무 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매출 변동이 매우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 10월 기존 2030년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을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DS 단석의 바이오 에너지 매출은 내수 60%, 수출 40%입니다. 국내 수요는 국내 정유사로 한정되어 있기에 해외 고객사 발굴, 수출, 판로 개척이 중요합니다. DS 단석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유럽의 바이오 연료 인증을 취득하였고 2022년 기준 약 14만 톤의 바이오 디젤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71%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디젤 업체 중 수출을 가장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바이오 디젤 사업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늘고 있으나 올해는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바이오 디젤의 판매량은 늘었으나 시세가 하락하여 올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디젤 시세에 따라 매출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 단석의 두 번째 사업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이라고 하면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으로 상장한 회사가 있기에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DS 단석의 배터리 리사이클은 리튬이온이 아닌 납 배터리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납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매우 낮고 수명이 매우 짧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납 배터리에 사용되는 납 광석은 약 40년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납은 채굴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있고 채굴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에 납을 채굴하기보다는 재생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 전망치를 살펴보면 납의 수요는 미세하나마 성장할 예정이지만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즉, 모자란 수요는 재활용하여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납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입니다. 납을 재활용하는 주요 수급은 납으로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납 배터리는 배출자, 운반자, 최종 처리자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개의 회사가 납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폐납 배터리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 재활용 관련 산업은 환경 규제 강화로 사실상 신규 허가 취득이 불가능하여 기존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대체될수록 납 배터리의 사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재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납 배터리의 생산량을 추월하고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DS 단석은 그동안 납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회사가 많고 그동안 다뤄온 납과 리튬의 성격이 매우 다른 점이 난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부분의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2020년에는 적자, 2021년에는 144억 원 흑자, 2022년에는 4억 원 흑자,
2023년에는 현재까지 312억 원 흑자로 영업이익의 편차가 심한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DS 단석의 마지막 사업 부분인 플라스틱 리사이클 부분은 완숙 단계의 사업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부분은 매출도 영업이익도 미치는 영향이 적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DS 단석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DS 단석은 현재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8%로 그리 높지 않고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올해가 4.35%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DS 단석의 사업 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로 모인 자금은 전부 채무 상환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보통 공모자금을 시설자금이나 연구개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100% 빚을 갚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점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하는 자금을 살펴보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폐식용유, 우지, 대두유, 피치오일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거나 배터리 리사이클에 사용되는 폐배터리 구매에 사용된 대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원자재 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을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율이 5.7%에서 7.9%인 대출을 상환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유산스 대출이란 말이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유산스는 영어이고 무역, 금융에 사용된 대출을 의미합니다. 대출의 상환 시기는 신규 상장으로 조달된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바로 상환하여 이자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 선정을 사업 부분별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이오에너지는 애경 케미칼과 JC 케미칼, 배터리 리사이클은 고려 아연과 영풍,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송원산업과 KD캠입니다. 이렇게 사업 부분별 비교회사의 펄을 평균하였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9.81, 배터리 리사이클은 15.54,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8.17의 평균 펄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 부분별 3분기까지의 순이익을 연한산환값을 곱하였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200억, 배터리 리사이클은 269억 원, 플라스틱 리사이클 부분은 약 2억 원입니다. 결국 DS 단석의 가치는 바이오 에너지 부분은 31.92%, 배터리 리사이클이 67.86%,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0.22%의 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배터리 리사이클의 가치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 편차는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이번 해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유지되면 좋겠지만 유지가 안 된다면 DS 단석의 가치는 매우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할인율 15.2%가 적용된 89,000원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3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디젤이 주력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바이오디젤은 정책에 의거 의무적으로 경유와 일정 비율 혼합해야 하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매수하고 있습니다. DS 단석은 국내 정유사 매입 3위 업체이고 국내에서 해외로 바이오디젤을 수출하는 1위 업체입니다. 배터리 리사이클은 리튬이온이 아닌 납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납은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에 재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DS 단석 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의 일시적 영업이익이 가치 산정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12월 14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2월 15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실권주 청약인 STX와 스펙 청약인 하나 30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사인 KB증권엔 DS 단석의 상장 예정일이
12월 22일 금요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미 청약이 마무리되었거나 진행 중인 IBKS 제23호 스펙, 하나 30호 스펙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수급이 분산될 수 있는 동시상장은 스펙 종목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변경될 수 있다면 DS 단석의 상장일이 12월 26일 화요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장일이 변경이 되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가 1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89,000원보다 12.36% 초과한 것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수요예측에 모두 1,843곳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은 341.84대리입니다. 참여한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DS 단석은 11월 16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1,608곳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DS 단석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IMT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06%, 상단이 0.89%, 중간이 0.06%, 하단과 하단 미만에는 단 한 건의 분포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개한 수요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0만원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비율이 무려 95.44%나 됩니다. 공모가가 상향된 것은 아쉽지만 이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가격을 크게 높여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분들은 건수 기준 7.7%, 수량 기준 8.55%의 의무보유 가격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의무보유 가격을 기간별 의무보유 가격으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0.42%, 3개월이 4.59%, 1개월이 3.5%, 15일이 0.05%입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인 3개월, 6개월이 단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DS 단석의 의무보유 확약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의무보유 확약인 9.5%보다 1%가량 낮습니다. 센서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보다는 조금 더 높고 버넥트, 퓨릿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DS 단석의 수요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DS 단석은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고 의무보유 확약도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상장의 주가 범위가 확대된 이후 컨택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DS 단석의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허수성 수요예측 방지 이후 그나마 비슷한 규모의 청약과 비교해보면 DS 단석의 수요예측 결과는 에콰이보다는 월등히 좋고 LS 머티리얼즈보다는 조금 안 좋은 정도입니다. DS 단석의 규모가 LS 머티리얼즈보다 크기에 경쟁률은 조금 더 낮지만 평균 참여 규모로는 170억 원으로 LS 머티리얼즈의 124억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DS 단석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코스닥 종목이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DS 단석은 코스닥 종목이 아닌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상장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령에 의해 공모 규모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DS 단석의 직원분들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지 않았기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DS 단석의 직원분들은 391명으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도 4년 9개월로 짧은 편이 아닙니다. 똑같이 코스피 상장이면서도 우리사주조합이 없어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 상장한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상장 이후 결과를 보면 상장의 고점 이후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이면서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사례가 적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직원 현황을 살펴보다 매우 놀란 점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한승욱 회장의 재직 기간이 무려 40년 10개월이나 됩니다. 김종환 부사장도 재직 기간이 23년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23년 10개월이나 근무하셨는데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비율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305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KB증권, NH투자증권 두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KB증권에 65%의 주식이 배정되어 NH투자증권보다 조금 더 많은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이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고 똑같이 청약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3,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두 증권사 모두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0만 원입니다. DS 단석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15만 2,500주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청약은 30만 명 이상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청약이었던 블루엠텍은 큰 인기가 없었지만 청약에 참가하신 분들이 28만 명이 넘었습니다. 블루엠텍의 상장의 결과도 좋았기에 DS 단석에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 주의수가 매우 적기에 균등은 어차피 추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공모가 10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5,861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이 24.0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410억 원입니다. 수혜 측시 참여한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0.72%가 되고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1,214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13.48%, 일반 청약자가 21.63%, 공모기간이 64.89%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13.48%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는 190억 수준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DS 단석의 소액주주 숫자를 살펴보면 소액주주가 7명밖에 되지 않고 주식수가 19만 주보다 적기에 상장일 매각이 가능한 기존 주주는 일반 개인은 아닐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DS 단석은 임직원분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없습니다. DS 단석의 유통 물량을 의무보유 확약 전 2023년 상장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DS 단석은 컨택, LS 머티리얼즈보다도 유통 물량이 많고 GI 이노베이션, 두산 로보틱스, 파도보다는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DS 단석의 상장의 유통 물량은 매우 많은 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34.43%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을 진행하는 기존 주주는 스톤브릿지 에코 제1호 3호투자 합자회사입니다. 해당 주주는 151만 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2만 주를 이번 공모를 통해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톤브릿지 에코 제1호 3호투자 합자회사는 2021년 12월 3일 기존 주주의 지분을 주당 31,443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약 2년 만에 주당 6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주 매출 후 잔여 주식은 3개월, 6개월 의무 보유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3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친환경 관련 업종으로 최근 에코아이가 상장일 선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DS 단석이 올해 마지막 공모주 상장이기에 관심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은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펙이긴 하지만 세 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되고 환불일이 4일인 점, 가치를 떠나 주당 금액이 10만 원으로 크기에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는 점, 일시적일 수 있는 납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의 수익으로 고평가가 된 공모가가 된 점, 에르스 머트리얼즈보다 더 큰 유통 물량인 점이 단점입니다. 무엇보다 상장의 유통 물량이 큰 점이 부담이지만 아직 공모주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두 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됐던 동인기현, 에코아이의 동시상장 유통 물량이 DS 단석보다 더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마지막 청약을 건너뛰기는 아쉽습니다. DS 단석보다 규모가 조금 더 컸던 GI 이노베이션도 상장일 및 상장일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장일 고점이 무려 83.08%나 되었습니다. DS 단석은 공모가가 10만 원이기에 경쟁률이 1000대 1만 되어도 한 주에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000대 1이 되면 한 주에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546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546입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가성비를 높여 공모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장에 진행되는 546입 방송과 어니언 자동 계산을 통해 최대한 가성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DS 단석은 상장일 공모가 10만 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0만 원, 하한가 60%는 6만 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마지막 기업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